시골 마을 초입에 들어섰을 때 제 낡은 봉고차 창밖으로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잘 잡지 못하는 길 끝에 손바닥만 한 식당 간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득식당. 차를 세우고 내리니 간판보다 먼저 된장 냄새가 코를 훑고 지나갔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커다란 가스렌지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평생 불 앞에 서 있었을 법한 두 손. 그게 이 마을 68살 식당 주인 정순분 할머니였어요. 혼자예요? 낯선 손님을 보는 눈빛이었지만 사람을 훑어보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저는 영업용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가 이상하게 힘이 빠져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예, 혼자 다녀요.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밥상을 척 내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약간 짭조름한 제육볶음. 숟가락을 들고서야 저는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갈색 나무틀에 둘러싸인 옛날식 벽시계였는데 초침이 12와 1 사이에 매달린 채 꼼짝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시계가 고장 났나 보네요. 제가 말하자 할머니가 잠깐 시계를 쳐다봤어요. 10년은 됐을 거예요. 저 자세로 멈춘 지가. 배터리를 갈아도 안 돌아가길래 그냥 두고 살아요. 떼버리긴 또 아깝고. 멈춰 선 시계 아래 반들반들 윤이 난 식탁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비슷한 사람들이 앉았다 갔다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도를 갈아치우는 인생이었어요. 장사하러 온 거지요? 할머니가 제 손에 든 장부를 슬쩍 보며 물었어요. 네, 차 뒤에 이것저것 싣고 다녀요. 냄비도 있고 그릇도 있고 수건도 있고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건 많지요. 근데 주머니 사정이 문제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할머니는 장부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훑어봤습니다. 숫자 세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결국 알뜰하게 계산을 끝내고 수건 몇 장과 새 국자, 좁은 주방에 걸어둘 작은 등을 주문하셨어요. 이따 장사 끝날 무렵에 다시 와요. 그때 계산하지 뭐. 지금 받아두셔도 되는데요. 배 터지게 먹여놨는데 그냥 가면 손해지. 나중에 오면 커피도 타줄게요. 대수롭지 않게 툭 던지는 말투였지만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어요. 나중에 또 오라는 말이 오랜만에 누가 이름도 모르는 저를 붙잡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어요. 멈춰 서 있는 초침이 마치 누군가의 시간을 혼자만 오래 멈춰놓은 듯 했어요. 그날 오후 물건을 정리하다가 문득 진득식당 생각이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집들보다 주문량이 적어서 계산은 내일 받아도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해가 기울 무렵 제 발은 자연스럽게 다시 그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저녁 손님 둘이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나던 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저를 보더니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약속은 잘 지키네, 장사꾼 양반. 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다시 안 오면 손해야서.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순간 말문이 조금 막혔어요. 밥은 또 줄 테니 돈부터 내놔요. 나이 먹어도 돈 안 받으면 손해보는 건 똑같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계산을 마치고 나니 식당 안이 훅 비어버렸어요. 벽걸이 TV에서는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 소리를 낮춘 채 흘러나오고 주방에서는 남은 국을 옮기는 국자 소리만 났습니다. 밥은 먹고 가요. 아까보다 찌개가 더 잘 됐어. 또 얻어먹으면 진짜 손해 아닌가요, 사장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는 밥을 줄 테니 양반은 이야기 좀 하고 가요. 그게 더 비싼 거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더 비싸다는 말을 진짜로 믿는 사람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뭐 제 이야기가 그 정도 값어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길 위에 사는 사람 얘기가 제일 비싸지요. 나는 평생 이 자리에서만 살았는데 그날 저녁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얘기했어요. 저는 마흔을 앞두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사정, 도시에서 살다 도망치듯 나왔던 이야기, 실패한 결혼 이야기를 짧게 건너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트럭 운전사였던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밤길 운전을 하다가 어느 겨울날 돌아오지 못한 사람.
그래도 밥 장사는 계속했어요. 가게 문 닫으면 진짜로 혼자가 될 것 같아서요.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국그릇을 들고 국물을 훌훌 마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 손등에 굵은 혈관과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손이 더 단단해 보였어요. 애들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도시에 있어요. 바쁘대요, 맨날. 설이라도 한 번씩 내려오면 다행이고. 말은 담담했지만 그 바쁘다라는 단어를 따라다니는 허전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식당 문을 나설 때 저는 괜히 한 번 더 안쪽을 돌아봤어요. TV 불빛에 비친 할머니의 옆모습이 멈춰 선 벽시계랑 겹쳐 보였어요. 둘 다 제자리에서 오래 버틴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돌려도 시야가 뿌옇게 번졌습니다. 이런 날엔 장사도 잘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저는 핸들을 다시 진득식당 쪽으로 꺾었어요. 핑계는 비었지만 실제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커다란 냄비 옆에서 팔을 썰고 있었어요. 또 왔네요, 양반. 비 피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요. 비 핑계 대긴. 장사꾼이 참 한가해요. 할머니는 그러면서도 수건을 하나 던져줬어요. 젖은 어깨를 닦으면서 저는 주방 쪽으로 슬쩍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그만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하얀 김 사이로 번져서 주방 전체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도와줄까요? 제가 물었어요. 칼질은 못 믿겠고 저기 쌓인 그릇이나 좀 닦아요. 그렇게 저는 손님이 되어야 할 자리에 서서 식당 식구처럼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니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할머니는 팔을 다 썰고 나서 제 옆에 서서 지저분해진 수건을 갈아줬습니다. 도시에 살 땐 뭐 했어요? 자동차 팔았어요. 번쩍번쩍한 차들이요. 그러다 왜 이 짓을 해요? 사람 얼굴을 안 보고 팔게 되더라고요. 계산기랑 계약서만 보고요. 그래서 그냥 길 위로 나와버렸어요. 할머니가 잠시 제 옆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 위에 있으면 사람 얼굴이 더 잘 보여요? 네. 근데 제 얼굴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릇을 한번 탁 내려놨습니다. 여기선 내 얼굴만 봐도 바쁘긴 해요. 말투는 여전히 능청스러웠지만 눈빛이 살짝 누그러져 있었어요.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가게 앞 유리문에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걸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 비면 오늘은 손님 없겠네. 저녁이나 대충 먹고 문 닫죠 뭐. 그날 저녁 우리는 주방 옆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막걸리를 조금 나눠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한 잔을 입에 대고 나서 오랜만에 마시는 것처럼 살짝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남편이랑 비 오는 날엔 꼭 이렇게 한 잔씩 했거든요. 말끝이 흐려지는 걸 느끼고 저는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웃긴 손님 이야기부터 긴장거리 운전 중에 겪은 이상한 일들까지. 할머니는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며 웃었어요. 웃을 때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게 접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주름이 하나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게 삶을 버텨온 사람의 지도 같았습니다. 식당 문을 나설 때 제 차 시동이 한 번에 걸리지 않았어요.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게 났습니다. 배터리 갈 때 됐나 보네. 할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어요. 내일 카센터 가봐야겠네요. 고장나면 우리 식당 앞에 세워요. 밤길에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가볍게 던지는 걱정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가슴에 남았어요.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식당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실루엣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좁은 봉고차 안에 누워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식당의 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감대로 차가 말썽을 부렸어요. 시동은 걸리다가 말고 경고등이 알 수 없는 색으로 깜빡였습니다. 결국 근처 카센터에 맡겼더니
오늘 하루는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진득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국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열어놓고 김이 피어오르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요? 배터리도 그렇고 이것저것 손볼 게 많대요. 오늘은 여기서 민폐 좀 끼쳐야 할 것 같아요. 민폐는 무슨? 점심 설거지나 도와주면 본전이지.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뜻밖의 붐볐어요. 공사장 인부들, 동네 어르신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까지. 그릇이 쉴 틈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앞치마를 두르고 물수건을 나르고 빈 그릇을 걷어 나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사람처럼요. 분주한 시간이 끝나고 나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털썩 앉자마자 할머니가 찬물을 한 컵 내밀었습니다. 일 좀 한다 양반. 사장님이 더 하시잖아요. 저는 따라가기 바빴어요. 창밖으로는 또 잔잔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빗방울을 잠시 바라보다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서 자려고 해요? 차에서 자도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건 젊을 때 얘기고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뒤에 조그만 방 하나 있어요. 옛날에 살림하던 방. 지금은 창고처럼 쓰지만 치우면 잘 수 있습니다.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다 멈췄어요. 이 나이에 이 동네에서 아무 사이도 아닌 우리가 한 집안에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차가 편해요. 비도 오고 밤에 추워요. 감기라도 걸리면 멀리 가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방 치우는 게 내 맘이 더 편합니다. 할머니 말투에는 더 이상 농담 같은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요. 제가 치우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주방 뒤쪽 좁은 복도를 지나자 나무문 하나가 나왔어요. 문을 열자 오래 묵은 양념 냄새와 나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먼저 밀려 나왔습니다. 벽에는 희미하게 낡은 달력이 한 장 붙어 있었고 방 한쪽에는 이불 더미와 쌀포대가 쌓여 있었어요. 여기서 살았어요, 예전에. 할머니가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쌓인 물건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이불을 털었어요. 먼지 사이로 가느다란 햇빛이 흩어졌습니다. 이불을 펴고 나니 방이 생각보다 넓게 느껴졌어요. 작은 선풍기 하나와 벽 쪽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 그 위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틀에 꽂혀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웃음만은 환했습니다. 오늘 밤엔 여기서 자요. 문은 안에서 잠그면 되고. 할머니가 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묘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양반, 내가 남의 입이나 보고 살 나이는 지났어요. 그리고 이 방 아무도 안 와요. 나도 요즘엔 잘 안 들어오니까. 문간에 서서 눈이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 시간 감각이 느려졌어요. 실내등이 할머니의 얼굴 위로 둥글게 번졌고 그 안에서 깊은 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저녁 준비해야지. 할머니가 먼저 시선을 돌리고 주방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남겨진 방 안에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담요에 스며든 오래된 온기 같은 것이 가만히 등을 떠밀어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문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만큼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눈을 뜨니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인데 주방 쪽이 환했어요. 문을 살짝 열고 나가보니 할머니가 이미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솟구쳐 오르고 그 사이로 창밖에 새벽빛이 들어와 희미하게 엉켰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소리가 나서요. 사장님은 잠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나이 들면 잠도 양보해야 돼요. 할머니는 웃으며 팔을 건네줬어요. 이거나 좀 썰어요. 남자는 칼질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함께 칼질을 하고
국을 저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손이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말없이 움직이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한번 바람 쐬러 갈래요? 강가가 가까워요. 좋죠. 차는 아직도 입원 중이니까요. 가게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니 생각보다 넓은 강이 펼쳐졌어요. 물은 깊지 않았지만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새들이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갔어요. 옛날에는 이 강에 다 같이 빨래하러 왔어요. 할머니가 강둑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파란뼘 남짓한 간격이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엔 혼자 여기 나와서 앉아있기도 했어요. 물소리 들으면 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강물이 돌에 부딪혀 흘러가는 소리가 귓가를 자꾸 때렸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 나만 여기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요. 할머니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강을 가르는 바람이 그 말들을 되감아 제 쪽으로 자꾸 밀어오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저 물에 그냥 풍덩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근데 추울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참 우습죠.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손가락 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갑자기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렇게라도 밥을 해서 누군가를 먹이면 덜 외로워요. 그래도 밤에는 그냥 벽 보고 말해요. 오늘도 잘 버텼다, 순분하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었다가 허공에서 멈췄어요. 할머니 어깨 쪽으로 닿기 몇 센티 전이었어요. 제 손그림자가 할머니 무릎 위에 살짝 겹쳤다가 강바람에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제가 움직인 걸 분명히 느낀 것 같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다른 밀도로 변했어요. 바람이 불어도 잘 날아가지 않는 묵직한 공기였어요. 40전이면 다시 뭐든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제가 뻗었던 쪽과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긴 여든이 와도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에 저는 제 손을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은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글쎄요. 할머니가 그제야 제 쪽을 잠깐 바라봤어요. 가끔은 누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순분이라는 이름이 입안에 맴돌았어요. 그러나 저는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할머니의 옆얼굴과 흰 머리카락을 눈으로만 따라갔어요. 강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발밑에 밟히는 자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이런 소리들이 서로의 마음 가까이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생각해봤어요. 며칠째 같은 마을에 머무는 건 제 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출발해야 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카센터에서 연락이 왔을 땐 솔직히 안심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떠날 핑계가 생겼구나.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그날 점심 식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그릇을 나르고 있는데 단골로 보이는 아주머니 둘이 힐끗힐끗 저를 보며 웃었어요. 사장님, 요즘 꽃도배 했네. 한 아주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어디서 이런 총각을 데려왔대요? 할머니는 묵묵히 국그릇을 나르다 말고 그들의 농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장사 도우러 왔지 무슨 꽃이에요. 요즘 젊은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보기 좋구만요. 늙은이끼리만 보면 재미도 없지.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할머니의 귀끝이 살짝 붉어지는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같이 웃어 넘기려 했지만 웃음이 정확히 입꼬리까지만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절다는 말과 같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지자 저는 괜히 수건을 접으며 말했어요. 제가 오래 붙어 있어서 괜한 소문 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네요. 할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제 눈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소문이란 건 원래 심심한 사람들이 자기 시간 때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신경 쓸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 속에 아주 얇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떨림이 저 때문인지, 이 동네 때문인지, 아니면 지나간 세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떠나는 게 맞겠죠. 떠날 사람은 언젠가 떠나요. 그게 이 일이라면서요. 할머니는 다시 수건을 개며 말했어요. 근데 떠나기 전까지는 밥은 먹고 떠나요. 그날 저녁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이상하게 세게 불었어요. 간판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우리는 일찍 문을 반쯤 닫아놓았어요. 텔레비전 불은 꺼져 있었고 형광등 아래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떠나겠네요. 할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네. 일단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솔직히 자꾸 마음이 걸려서요. 입 밖으로 나온 제 말이 생각보다 더 솔직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소주병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천천히 끌어왔어요. 한잔 할래요? 사장님, 술 잘 못 드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나도 좀 마셔야겠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지 않고 여전히 마주보고 앉아 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비어있는 식당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내가 젊었을 땐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면 모든 게 단순해질 줄 알았거든요. 밥하고 잠자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근데 이상하지요. 더 많이 느껴져요. 별것 아닌 일에도. 저는 잔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그 말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반대였어요. 나이 들수록 덜 느끼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 위로 나온 건데 요즘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흔들려요. 우리 사이에 놓인 식탁이 갑자기 넓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좁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한번 세게 불자 덜 닫힌 출입문이 스르르 흔들렸어요. 조용한 실내에 문틀이 떨리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나가야죠. 할머니는 마침표를 찍듯 말했어요. 여기까지 인연이면 여기까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아닌 다른 게 먼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 잔을 들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적게 말하고 훨씬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 대신 숨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 간혹 들려오는 간판의 떨림이 모든 걸 대신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가 준비됐다는 소식이었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자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지면서도 무거워졌습니다. 식당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였어요. 진득식당 문을 열자 할머니는 이미 점심 준비를 절반쯤 마친 상태였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오늘 가요? 예. 이제 도망가기엔 늦은 것 같아서요. 도망은 안 오는 사람이 하는 거죠. 오는 사람은 그냥 오는 거고. 평소처럼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눈 아래 그늘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앞치마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그래도 점심 장사는 돕고 가도 되죠? 당연히 그래야지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가면 나한테 혼납니다. 그날 점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식당 안에 해질녘 빛이 눌어붙을 무렵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형광등을 끄고 주방 쪽 전등만 켜두니 식탁 위에 긴 그림자가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한 잔 더 해요. 할머니가 작은 병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내가 덜 마실게요. 양반이 더 마셔요. 우리는 이번엔 마주 앉지 않고 식탁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옆으로 빗게 앉았어요. 서로의 어깨와 어깨 사이 거리가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부딪힐 수 있는 거리였어요. 있잖아요. 할머니가 먼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제 강가에서 내가 말하던 거 기억나요? 이름 이야기요? 그래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어요.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분 씨.
이름을 부르는 첫 소리가 식당 안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할머니 목소리가 아주 낮게 가라앉았어요. 평생 들어온 내 이름인데 오늘 처음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서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붙잡고 있던 선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식탁 위에서 할머니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손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어요. 설거지 물에 오래 담가둔 손이 아니라 온종일 불 앞에 서 있던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거칠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손을 움찔하더니 이내 서서히 힘을 빼고 제 손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건 안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가게 안에는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점점 비슷한 박자로 맞춰지는 게 느껴졌어요. 양반. 할머니가 제 손을 살짝 더 움켜쥐며 말했어요.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어요. 늙은 사람이 괜한 욕심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이라면 같이 잘못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제 어깨 쪽으로 기댔어요. 그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고도 무거웠습니다. 상처와 세월이 함께 실려있는 무게였어요. 저는 다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어깨 선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 벽에 걸린 멈춰있던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초침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고장난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다가 잠시 쉰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자꾸만 마음속에서 밀려오던 것들이 이름과 손짓과 조용한 숨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나중에는 잘 기억도 안 났어요. 다만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려나가던 감각만은 아주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아침 공기는 조금 차가웠지만 몸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어요. 뒷방에서 나와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마다 어제와는 다른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냄새, 같은 그릇, 같은 식탁인데 공기 밀도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미 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어나요? 밥 먹고 가야지. 오늘 진짜 가야겠죠? 가야 할 사람은 가야지요. 근데 할머니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길이라는 게 꼭 멀리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도 길이에요. 그 말은 붙잡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한 줄의 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갈 떠넣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여기 오는 길을 새로 만들면 너무 민폐일까요? 장사꾼 양반 마음이죠. 난 밥만 할 줄 아니까 오는 사람한테 밥만 주면 됩니다.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허락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 시계 오늘은 한번 고쳐봐도 될까요? 괜한 짓 하지 말아요. 자꾸 건드리면 더 망가져요. 안에 뭐가 문제인지 볼 줄은 알아요. 예전에 이런 거 만지는 일을 잠깐 했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조심스레 시계를 내렸어요. 뒷면을 열어보니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부품 몇 개가 느슨해져 있었고 배터리는 이미 녹이 슬어 있었어요. 손에 쥔 작은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살짝 돌려 맞추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계인지 아니면 우리 시간인지 잠깐 헷갈렸어요. 마지막으로 새 배터리를 끼우고 초침을 한번 톡 건드렸습니다. 됐다. 초침이 아주 느린 속도로 한 칸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시계를 바라봤어요. 세상에 진짜 다시 가네.
완전히 고쳐진 건 어느 정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움직이네요. 저는 시계를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멈춰 섰던 자리에서 한 칸 비켜난 초침이 이번에는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시계를 올려다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딱히 변명할 것도 없겠네요. 어떤 변명이요? 시간이 안 간다고 멈췄다고 그런 말이요. 점심 무렵 저는 드디어 차에 올랐어요. 식당 앞에 서서 할머니가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괜히 속도 내다가 또 여기 오려고 하지 말고. 여긴 천천히 와도 되니까요.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었어요. 백미러로 본 진득식당 간판과 그 앞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어딘가와 아주 단단하게 이어졌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 저는 일부러 그 마을을 지나는 노선을 만들었어요. 장부에는 괜히 지방 어코스 같은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진득식당 코스였어요. 올 때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왔어요, 장사꾼 양반. 예, 순분씨. 이름을 부르는 일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식당 안에서 제가 하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릇을 나르고 계산을 보고 가끔은 문 닫는 것까지 거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밤이 되면 뒷방 불을 켜는 일도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우리 사이로 깊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같이 사는 건데 뭘.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용기 있는 말인지 저는 매번 새삼 느꼈어요. 어느 늦여름밤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국물을 나눠 마시다가 저는 문득 벽시계를 올려다봤어요. 초침이 정확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정한 속도로 그러나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이 시계 소리 좀 커졌지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이상하게 숨소리랑 박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식탁 위로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도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 동작에는 망설임도 불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자연스러운 습관만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별빛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식당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와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멈춰 섰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멈춰 선 시계와 기름 냄새와 낯선 할머니의 눈빛. 그리고 지금 같은 자리에서 다시 듣는 초침 소리와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이름. 순분씨. 제가 조용히 이름을 부르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요, 양반? 그 짧은 대답 속에 우리가 함께 넘어서 온 모든 경계와 아직 남아있는 작은 두려움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 보겠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